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의 흐름 상당히 어려운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미국 증시의 변동률이 좀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 증시의 변동률도 사실상은 저점을 뭐 크게 하회한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준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1월 달에 조정을 받았던 그 시점. 그리고 실질 전쟁이 발발이 되고 고조화됐을 때 2월, 3월의 기준에서의 흐름. 그러고 나서의 흐름은 제한적이거든요. 물론 지난 금요일 또 지난 목요일의 기준, 목요일 날 기준의 미국장의 흐름은 S&P 500 지수도 또 나스닥 지수 기술주들의 흐름이 어마어마했죠. 사실상 5% 이상의 마이너스. 그러고 나서 종가가 4.99 엄청난 변동폭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뭐 펀더멘털적인 부분의 훼손이라든가 전체 추이 추세 부분으로 논하기에는 나머지 글로벌 시장의 흐름.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 어찌됐건 우크라이나 사태 기준에서의 조정폭이 여기까지였죠. 또 프랑스 까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까크를 지금 안 가지고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니케이 지수 마찬가지. 그리고 국내 증시의 흐름도 오늘 위태위태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1월의 저점 2600포인트가 이탈되는 그런 흐름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미국 증시는 어마어마한 급락인데 그리고 지금 시간 기준에 미국의 나스닥 기술주 선물은 2%대 하락인데 지금 시간 기준에 유럽장의 하락률은 1%대 수준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단순합니다. 단순 논리의 기준인데 일단 지난해 12월 24일 기준 우리나라 현지 시간 기준에 우리나라 시간 기준에 12월 24일의 기준 그 12월 24일의 기준에서 3,012포인트였다는 거죠. 3,000포인트대. 그 기준에서 유럽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국내 증시의 흐름 이 변동률 대비해서 뭐 다우지수만 놓고 보면은 100% 2배죠. 그리고 실질적인 미국의 지수를 논할 때는 사실상은 S&P 500 지수, 500개 우량 종목의 기준. 나스닥은 뭐 기술주 위주에서의 흐름입니다. 변동률도 굉장히 큰. 근데 이 흐름이 2배, 3배, 4배 뭐 이런 식의 등락률이 나온 이 흐름이 하락을 나타낼 때 기준에서는 미국이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미국에 의한 사실상 조정이잖아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긴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더 큰 거죠. 미국의 영향이었는데 그동안 제한적이었는데 이번에 변동률이 좀 커져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변동률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기준에 뭐 유럽, 일본, 우리나라도 많이 깨져 있지만 자 이런 내용으로 한번 쭉 보셔야 돼요. 이 내용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일봉으로 한번 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일봉.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잘 보시면 여기서부터요. 빰! 이거 왜 밀렸어요? 금리? 우크라이나? 더 이상 그 얘기 좀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거 꽝! 왜 밀렸어요? 넷플릭스가 하루에 50% 가까운 폭락이 나타났죠. 그 다음 기준에 빰! 이거 왜 밀렸어요? 이거 테슬라가 트위터 인수한다고 하면서 개파락 10%에 추가 12%까지 급락. 그 다음에 반등 나왔다가 이거 꽝! 이것도 왜 밀렸어요? 아마존이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했다. 그렇게 해서 또 폭락, 빵! 여기는 왜 밀렸어요? 금리 얘기, 우크라이나 얘기 좀 하지 말라니까요. 이거 왜 밀렸어요? 또다시 아마존,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몰의 다른 업체의 조정이 아마존의 조정으로 또 7%대 폭락. 또 테슬라의 기준에 2차 전지 문제 아니라 그랬죠. 트위터의 CEO를 맡겠다. 그렇게 되면서 8%의 또 폭락. 이게 연동이 돼서 전체 시장 자체를 휘두르는 거죠. 뭐 50bp, 75bp, 빅스텝 그거 가지고 깨졌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 전부터 나와 있던 얘기 아니에요? 그 전부터 여기서는 50bp 예상 안 했습니까? 물론 뭐 75bp의 얘기가 나와 있는 기준도 있었지만 당연시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거예요? 소수 의견이잖아요. 우리가 시장에서 50bp 올릴 수 있어, 75bp 올릴 수 있어, 뭐 25bp 올릴 거야. 그 내용이 뭐예요? 전체적인 내용에서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월가면 월가 예상치 기준에서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또 연준 위원들의 코멘트 내용에서 힌트를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50bp를 올릴 확률이 78%다. 이제는 90%를 넘긴다. 75bp를 옮길 가능성도 있다. 올릴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이거는 소수 의견. 가능성은 뭐 5%. 희박한 내용. 이전부터 노출돼 있던 걸 지금에 와서 뭔 이상한 소리를 하냐 이거죠. 결론적으로 마찬가지로 S&P 500 지수 마찬가지 흐름이에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여기가 더 빠졌는데 변동률이 제한적으로 보일 뿐이고 이쪽에서의 흐름이에요. 기술주들에 대한 실적. 근데 그 실적에 대해서는 실적이 다소 부정적으로 나왔지만 성장성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겠다예요. 다시 잘 보실래요? 나스닥 지수 저점을 더 깨고 있어요. 다우지수부터 다시 볼까요? 다우지수 저점을 안 깼습니다. S&P 500 지수, 다우지수는 30개 종목에 대한 주가 평균 방식. 얘는 뭐예요? S&P 500 지수는 500 종목에 대한 우량주. 살짝 이탈된 흐름. 살짝.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조금 더 깊이 빠져내려가는 흐름. 그런데 유럽은 어때요? 꽝꽝꽝이 없잖아. 꽝꽝꽝이 어딨어? 장대 음봉 떨어졌어요. 갭상승 이따만큼 나오고의 음봉입니다. 갭상승 이따만큼 나오고의 음봉.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날 종가 대비해서는 약법으로 끝난 거예요. 미국 증시가 5%까지 빠진 날, 나스닥이 4.99 빠진 날. 빠진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1%대. 그리고 현재 1%대. 니케이 지수 마찬가지예요. 니케이 지수. 니케이 지수는 프랑스 까크부터 보고요. 프랑스 까크부터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종가 여기에서 갭 상승 이따만큼 나왔다가 결론은 요만큼 밀린 거예요. 미국 5% 빠진 날. 그러고 나서 추가 폭락이 아니야. 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미국의 금리 얘기, 우크라이나 사태 문제라면은 미국 금리 얘기는 좀 뒤로 빼놓을까요? 그럼 우크라이나 사태 문제라면 얘 붕괴돼 있어야지. 붕괴. 이게 붕괴된 거냐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은 이렇다고 칩시다. 영국의 FTS이고 그 다음에 범위에 일본 금요일 날이요 0.6%대 강세로 마감했어요. 금요일 날. 미국이 목요일 날 5% 하락했을 때 일본은요 3거래일 동안에 휴장에 들어갔잖아요. 휴장 들어가고 나서 금요일 날 딱 재오픈했는데 플러스로 마감됐다고. 오늘 그 후폭풍 기준일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마이너스 2%가 밀리면서 미국 증시의 선물, 시간의 선물이 1% 이상까지 밀렸던 거예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선진시장이잖아요. 뭐 중국을 뭐 하려고 보고 앉아있어. 중국의 경제 동향을 놓고 보더라도 중국 브릭스 시장의 시장 동향을 놓고 보는 건 아니에요. 뭐 중국 얘기 뭐 연관성이 있다 그런 얘기 다 집어치우고 선진시장의 지수 그리고 미국 유럽 쪽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문제가 있냐고. 지수가 빠지니까 그냥 다들 엉엉엉엉 울면서 왜 빠져요? 그러면 무조건 첫 번째가 금리, 두 번째가 우크라이나인데 실질적으로 뭔 문제가 있냐고 지금. 공포심리지 이렇게 되면. 지금 바닥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미끄러져 내려갔습니까 이게? 아니죠.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1월 저점도 솔직히 안 깨고 있는 거야. 1월 저점도. 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넘겨서. 어떤 기준이냐면 그날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5월 5일 날 기준에서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전자상거래업체의 실적이 부진했어요. 다른 거 하나 없어 솔직히 얘기하면. 금요일의 기준은 지표가 좀 둔화된 거고. 전자상거래업체 실적이 둔화되면서 아마존 추가적으로 또 폭락에 7.56. 그러니까 시장이 무너져서 아마존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마존 시가총액 극대형주가 무너지면서 또 테슬라가 무너지면서 시장 지수가 빠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실적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나머지 국가들은 나머지 유럽 쪽은 뭐 쥐들 보고 거품 프리미엄 많이 붙여 있었는데 그게 무너지네. 근데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얘는 펀드멘탈 흐름이나 전기차 관련된 조정이 아니고 얘는 뭐예요? 성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다 이 기준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 금리 정책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흐름을 50bp, 75bp, 50bp
이걸 몰랐냐고. 다 알려져 있던 내용인데 뭘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 다음에 얘기는요. 채권 시장의 장단기 금리, 장기 금리는 10년물이라고 했을 때 장기 금리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거니까 채권 수익률, 채권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무엇 대비? 단기물 대비해서 높다는 거예요. 단기물은 이렇게 간다고 치면. 그런데 급격히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크로스가 나온 거예요. 장단기가 단기 금리가 더 높아진 흐름. 이걸 가지고 시장이 침체된다는 얘기는 그럼 어떤 얘기가 되냐면 장기물이 경기의 둔화의 우려감 때문에 다소 하락을 해요. 단기물도 경기 둔화의 우려감 때문에 하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리 때문에 살짝 올라가는. 그러니까 장기물의 하락에 의한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장기물의 하락에 대해서는. 근데 장기물도 지금 뛰고 있잖아. 근데 무슨 이런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하는 거는요. 22시 30분에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조금 늦을 수 있어요. 차량 추가적으로 하다 가니까 22시 30분 평상시에. 오늘은 조금 늦어서 뭐 22시 40분이 될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22시 30분에 어디서요? 유튜브에 윤정두를 검색하고 유튜브에 윤정두를 검색해서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머지 이 시황 교육을 마저 받으세요. 그리고 지금 너무 길어서 이 앞부분이 지금 지표 부분을 뒤에 다 보여드릴 건데. 그리고 지금 QR코드 나와 있죠. QR코드 찍고 들어오세요. QR코드 찍고. 여기 있잖아. QR코드 탁 찍고 들어오셔서 유튜브 링크 주세요. 교육 자료 주세요. 이 자료 좀 보고 내가 벽에다 붙여놓고 자신감 좀 회복합시다. 외환시장의 달러 인덱스가 104까지 올라왔죠, 지금. 예? 금리를 올려서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띈다.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자꾸 들어오세요. 그런 거짓말하는 채널을 보시지 말란 말이에요. 금리를 인상시켰다고 달러 강세를 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조금 이따 증거 자료를 다 보여드릴 거예요. 영국 금리를 4차례 인상했습니다. 25bp씩. 4번 연속. 따지고 보면 달러 미국의 금리 인상보다 오히려 더 많이 올린 거예요. 여기는 지금 75bp 올린 거고 여기는 4번 올린 거예요. 100bp를 올린 거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얘네는 파운드가 급락이에요. 폭락. 금리를 올렸는데도 그건 뭐 경기 동향이 안 좋셨네. 말씀 잘하셨네. 달러 인덱스의 강세 부분에 있어서 경기 동향이 미국 쪽이 좋아요? 인플레이션 잡는 그 상황 속에서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강세를 띄워? 일시적인 현상이고 정책적인 기준이 또 포함되어 있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달러의 1270원의 돌파, 엔화의 초약세. 비이성적이죠. 이 부분은 각국의 중앙정부나 각국의 중앙은행이 어찌됐건 공조를 해서 안정화를 시켜놓을 거란 말이죠. 상품 시장이 지금 뭐 시장 불안 때문에 금값이 폭등을 하고 안전자산이 폭등을 하고 유가가 폭등을 하고 그런가요? 그렇다고 해서 유가가 폭락을 하나? 경기가 둔화돼서 어렵다고 유가에 대해서 수요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폭락의 흐름이 나오냐 이거야. 아니죠. 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막 그냥 폭등이 나옵니까? 아니잖아. 둘 다. 근데 채널만 돌리면 왜 이렇게 공포감을 줘? 공포감 주는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권 인사라든가 각 경제연구소의 뭐 연구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귀담아 들으시면 돼요. 그분들은 공포감 조성 안 합니다. 그런데 꼭 보면은 남의 의견을 자기 것처럼 표현하는 사람들. 윤정두 같은 사람들. 윤정두는 지금 해석을 해드리잖아요. 윤정두가 지금 여기서 야 미국의 파월 의장이 바보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있다고 소리 안 하잖아요. 채널 돌리면 뭐라 그래. 뭐 연준 위원들이 잘못해서 뭐 금리를 올리고 있다. 그거는 그 자격이 되는 분들이 소수 의견을 내는 거일 뿐이지. 윤정두 같은 사람들은 나와서 그러면 해석을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결론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104인데 이게 시장에 영향을 줄 거냐. 지금 원달러 환율 문제 때문에 외국인이 계속 팔 거냐.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연준 위원분들이, 연준 의장 한 명의 의견이 아니라 연준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50bp를 올린 거고 그리고 경제 동향을 또 볼 것이며 그 다음 후속 조치를 취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가지고 갔는데 거기다 대고 이거 잘못됐어. 지금 올리면 뭐 경기가 둔화될 거고 경기가 둔화되면 뭐 연준이 아이고 잘못했네 다시 할까. 소설을 써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만. 그래서 일봉 차트 빨리 넘겨드리고 차분하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시간이 사실은 모자라요. 모자르기 때문에 좀 빨리 기준을 잡아서 넘겨드릴 거예요. 이거 언제 22시 30분에 어떻게 QR코드 딱 찍고 들어오셔서 유튜브에서 추가 교육 해드리는 거 꼭 교육 받으십시오. FOMC 회의 1년에 8번 열려요. 그거부터 스타트를 잡으십시오. 1년에 FOMC 회의가 몇 번 열리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1년에 8번 열린다. 그리고 금리 인상 관련된 내용은 벌써 이미 나중에 흐름까지도 전부 예상치가 나와 있다. 그 예상치의 확률이 어느 정도로 바뀌느냐. 그 정도가 중요성을 가져간다. 나머지 부분은 하루 아침 일어나서 이게요 저게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번 해드린 금리 요건이에요. 또 CDS 프리미엄 요건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어떤 문제가요? 자, 금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인상하던 시기에 그렇다면 시장의 흐름은 무너졌느냐라는 얘기예요. 특히 기술주의 흐름이 무너졌느냐. 전혀. 금리 인상 시기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7차례를 올립니다. 17차례를 올린 거야. 17차례. 지금의 반짝 25bp, 50bp가 아니라 25bp를 단 한 번도 안 쉬고 17차례를 올렸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시장 폭락해야죠. 폭락은 폭등입니다. 그만큼 경기가 좋다라는 인식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2015년 12월부터 2018년까지 금리 올릴 때 시장 폭등이었지 폭락이었습니까? 예? 금리를 낮추는 시점에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할 만큼의 흐름이구나. 그렇게 해서 폭락인 거지. 이게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흐름이고요. 그리고 금리를 낮출 때, 금리를 낮춰가면서 경기를 부양할 때, 저 때가 얼마냐? 5.25란 말이에요. 1% 금리에서 17번 올려서, 그렇게 해서 4.25%포인트를 올려서 5.25%가 된 거예요. 그 흐름에 정점을 찍고 서브프라임 터지고 리먼 터지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빠져내려갑니다. 금리를 낮춰가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될 정도의 흐름이 나올 때 다시 2015년도 이후의 흐름에서는요. 이런 랠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랠리가. 지금은 가파르게 올리냐. 가파르게. 17번을 올린 거는 가파르지 않나요? 회의할 때마다 17번 올린 거는 작년에 올릴 시점에 못 올렸던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에 와서라도 가파르게 올려서 인플레이션 잡겠다는데 10년 만기 금리 와 난리 났다고. 뭔 난리가 나. 기억 안 나세요? 작년 1월 달 기준에서부터 해서 여기서 보시면 작년 1월 달부터 해서 그러니까 얼마 1.3에서 1.7까지 올라올 때 쌩 난리가 났었어요. 그 윤정두가 맨날 하는 얘기가 3% 넘겨도 이상할 거 없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 당시에도 시장 붕괴가 있었다 없었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 이 당시에 무슨 시장 붕괴가 있어. 결론적으로 3을 넘긴 거, 3%를 넘긴 게 다소의 부담은 될 수 있어도 이것 때문에 시장이 지금 붕괴되는 흐름은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고 달러 인덱스의 강세에 대해서도 엔화 대비해서 초강세를 띠는 거예요. 나머지 화폐에 대해서 초강세가 아닙니다, 사실상. 그리고 금리를 올려서 강세의 기준이다. 금리 더 많이 올린 영국 파운드는 어떻게 됐어요? 폭락의 기준이 연출이 됐죠. 안전자산이 엔화라면서요. 달러 인덱스가 104를 넘겼다고 문제 발생되는 거 있어요? 그리고 금리를 올렸다고 달러가 강세를 띱니까? 그럼 이건 뭐야? 이때 금리 안 올렸어요?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금리 올렸는데 이건 뭐냐고. 이건 뭐냐고. 눈으로 보이시는 것만 믿으시라고요. 예? 아니 금리 올릴 때 달러가 왜 약세를 떼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달러 인덱스의 강세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의 시각차가 있겠습니다만 주류의 흐름은 엔화의 이런 초약세 부분이 다시 전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국내 증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화의 기준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원화만 지금 훼손이 되는 게 아니죠. 그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 원화의 흐름에 있어서도 내려올 것이다. 그냥 막연하게 윤정두는 막연하게 1150원 이렇게가 평균치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어찌 보면 막연할 수도 있어. 그런데 경제학 논리상에서는 수출입 동향이 있을 것이며, 그죠? 수출입 동향. 우리나라 지금 수출 동향이 그렇게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수출입 동향에 의해서 수출이 긍정적인 흐름에 있어서 그렇게 해서 달러를 받아서 우리나라 원화를 다시 사서 우리나라 원화를 사서 지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급여도 지급해야 되고. 그런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지금 모든 경제연구소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전망치가 우리처럼 윤종처럼 방송 나와서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말고 결론적으로 경제연구소 예를 들면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소,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소들 있잖아요. 국책기관들 말고 그런 데서 환율을 대충 얘기할까 윤종처럼? 아니죠.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겠죠. 이래 해서 수출입 동향이 이래 하고 글로벌 전체 시장의 금리 정책이 이래 하니까 결론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며 또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그 평균치가 연말 기준으로 1,200원을 예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부채도사 쪽집게도사 모셔다 놓고 얼마야? 1,200원이야? 이게 아니라 그 1,200원을 예상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어떤 게 중요한 거냐면 이런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1,275원인데 외국인들이 사겠느냐? 그런 이야기하는 방송 채널 자체를 바꾸란 얘기예요. 외국인들 시각에 있어서 예를 들면 외국인들 시각에 있어서 지금 요 파란 색깔 선이 뭐예요? 요게 바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근데 이 원달러 환율 외국인들 시각에 있어서 이 원달러 환율이 1,400원까지 만약에 내려온다. 1,400원까지 내려올 걸로 생각이 된다. 예측이 된다. 그럼 얼마? 환차손이 원화를 갖고 있으면 마이너스 10%. 무슨 얘기냐면 지금 1달러 주고 1,270원을 받았어요. 1달러 주고 지금. 근데 내가 돈이 필요해서 달러가 필요해서 달러 살려고 했더니 1,400원까지 내려가 있어. 원화 가치가. 그럼 1,400원이나 주고 1달러 사야 돼. 나는 1달러 주고 1,270원 바꿨는데 이거 뭐야? 그게 바로 환차손이잖아요. 해외여행 많이 다니시니까 알잖아.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여행 못 가셔서 그걸 까먹으셨어 벌써? 환율이라는 게 별거 없단 말이에요. 그 시각이란 말이에요. 그 시각. 근데 외국인들이 앞집에 토마스 형이야? 뒷집에 무슨 찰스 형이야? 외국계 기관 투자자란 말이에요. 분석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 그들의 예측 범위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연말 환율을 1,200원으로 본다. 그게 만약에 이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1,270원 대비해서 1,200원으로 다시 돌려놓겠죠. 그렇게 된다면 1,200원으로 이거 너무 과도한데? 과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평상시 못 느껴보던 환율에 놓여져 있는데 과도하지 않냐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무슨 화폐 가치가 훼손될 정도의 어떤 큰 문제가 발생된 것도 아니고 그냥 글로벌 시장의 연동성이잖아. 달러 인덱스가 너무 강세를 띄는데 쥐들 문제 있다면서 왜 이렇게 강세를 띄지? 이렇게 해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시각이 1,200원으로 설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당연히 여기서 매수죠. 1,400원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매도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야. 윤정도는 할 말 다 해드렸어. 환율에 대해서, 환율과 외국인에 대해서. 환율이 1,270원이니까 외국인이 판다가 아니고 외국인이 팔아서 1,270원이 아니고 원화 가치가 더 훼손될 것 같다. 혹은 달러가 더 강세를 띨 것 같다. 그 범위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내가 환차손을 피할 수준이냐. 아니면 지금부터 돌려서 이제는 환차이익이 나올 수준이냐. 근데 전망치는 모든 경제연구소나 내놓으라 하는 기관 투자자들 그쪽에서는 1,200원 수준을 연말까지 본다는 거예요. 그럼 수급은 개선될 수 있다. 그런 논리를 보셔야 돼. 그럼 가끔 삐딱선 타시는 분들, 분석 내용이 다 틀리고 그 자기 우물한 개구리식의 분석 내용 갖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 모든 분석이, 환율에 대한 분석이 주식시장을 여러분들 단기 매매 하시는 거 그거를 설정해 드리려고 분석을 합니까? 전체적인 경제 동향을 놓고 보고 또 기업들의 수출입 전략 또 환해지에 관련된 내용 그런 것을 기준 잡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과 인력을 들여서 분석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틀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일부의 분들이 이거 맞지도 않아 이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냉정하게 보십시오. 35년 주식하면서 여러분들께 24년 이상을 멘토링 서비스를 해드렸어요. 지금 같은 시장 상황들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 상황들. 믿을 수 있는 멘토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런 유가 부분에 요 꼬리 부분이 여기 있거든요. 지금 이 유가 부분이 여기까지 치고 올라와서 진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굉장한 문제가 발생됐다. 그게 아니잖아. 꼬리 다 달고 내려왔잖아요. 그죠? 1월 달에 고점이 이런 라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위치에서부터 얼마 올라가 있지를 않아요. 만약에 경기가 극심하게 침체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폭락의 연출이 되는 게 맞죠. 극심하게 침체라면. 이거는요. 달러 인덱스의 강세로 전환되는 흐름에서요. 달러 인덱스 강세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요. 이거는요.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살아나서 수요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준. 이거는요. 다시 코로나19의 흐름. 이거는요. 다시 기표가 금리를 올릴 정도로 살아나서의 흐름. 어디서 지금 지표가 경기 침체 지표의 흐름이 나옵니까? 어디서? 비이성적인 흐름이 어디서 나와요? 상품에서도 없고 채권에서도 없고 외환시장에서도 없고. 그럼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 거죠. 지금 시간 없으니까 쭉쭉 넘어갑니다. 예? 생각해보세요. 지금 채널 돌리면 뭐라 그래요? 채널 돌리면 증빙자료 단 하나도 안 갖고 나와서 그냥 어유 우크라이나 전쟁 뭐 러시아의 뭐 전승기념일에 뭐 아이고 금리가요 뭐 빅스텝이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간단하게 얘기하고 나서 돌려서 얘기를 뭐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오세요. 대박 내드릴게요. 아 진짜 답답합니다. 단 하나만 놓고 보십시오. CDS 프리미엄이에요. CDS 프리미엄이 요 바닥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5년 만기 국고채 발행을 했을 때 이자율을 얘기합니다. 리먼 터졌을 때 여기, 그 다음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했을 때 저거. 지금은요 전혀 문제 없어요. 전혀 움직임 자체가 없어요. 시장이 진짜 붕괴가 되고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저기서 움직임이 나온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언제야? 1월 6일 날에 세계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입니다. 지금의 기준은요? 지금의 기준은 우리나라도 1.5야. 우리나라 1.5인데 왜 이제 막 미국의 연준의 기준 0.75에서 1%의 기준인 거죠. 그 기준의 흐름보다 위에 있는데 왜? 영국 마찬가지인데 왜 얘만 뭐 금리가 강세를 띠고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띠고 결론적으로 바닥금리의 수준이다. 아직까지도 바닥금리의 수준이다. 아직까지도 바닥금리의 수준인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하십니까? 공포감 속에서는요. 백화점처럼 늘어져 있던 종목군들 뭐 또 우연찮게 채널 돌려서 보면 가끔 그 얘기를 해요. 펀드멘탈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어. 그냥 말 그대로 거품, 프리미엄도 아니야. 거품이 그렇게 껴져 있던 특히 제약바이오 같은 종목. 그런 종목 쭉쭉쭉 밀리고 있는데 아유 그 낙폭이 심화돼 있네. 아유 가져가 봅시다. 그거는 그냥 한강에 돈 뿌려서 버리라는 얘기뿐이 안 되는 거예요. 옥석을 가려야죠. 낙폭이 심화되더라도. 다 떠나서 제로 베이스에서 이렇게 실적도 없는 애가 거품이 이렇게 많았었는데 아직도 저 바닥 대비해서는 올라와 있는 수준인데 고점 대비 낙폭이 심화돼 있다고 이걸 가져가야 된다? 기술적 반발력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미련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가 엄청난 기회다. 어설픈 거 싹 정리해서 제대로 된 종목 탁 잡아놓고 이제부터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대요. 보통 보시면 내가 100원 갖고 투자했다가 200원 돼 있잖아요. 그럼 내 원금이 자꾸 200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밀리면 내 돈은 무지하게 아까운 거야. 그 정리를 못해 손절을 못하고. 내 원금이 원래 100원이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나는 100원부터 시작했는데 하필이면 들어오자마자 막 두들겨 맞아서 지금 예를 들어서 50원이야. 그러면 50원에서 따블을 내겠다? 여기가 무슨 뭐 돗대기 시장이에요? 그냥 뭐 홀짝 해가지고 따블 내나 이걸? 여기서부터 그러면 인생에 좋은 경험 하셨다 생각하고 이 소중한 자산 50%라도 지켜내시란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마지막에 사람이 궁지에 몰리다 보니 이런 상황이 돼 있으면 에라 모르겠다 도 아니면 뭐지? 그거 버리시라고요. 여기는 정상적인 시장인 거지 여기가 돗대기 시장 아닙니다. 아시겠죠? 채널 돌리지 마시고 뒷부분의 종목분들 또 오늘의 시황 부분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제대로 옥석 가리기 해서 가져가세요. 채널 돌려봐야 뭔 얘기예요. 근거 없이 그냥 데이터 없이 보도자료 떠들고 있고 자기 머릿속에서의 해석이 아니라 남의 거 갖다 자기 거 있냐 얘기하다 보니까 횡설수설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또
비이성적인 종목군들 전부 끄집어내서 오늘은 윤정도 하나도 안 갖고 왔어. 그런 종목은. 비이성 종목 끄집어내서 보셨죠? 오늘 상한가 갔죠. 시가총액 800억짜리, 900억짜리, 1000억짜리. 비이성적으로 올라와서 2000억짜리, 3000억짜리.